제가 오늘 발표한 큰 주제 자율차의 제조물 책임 중에서 제 생각으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제조물 책임에서 얼마 많은 비중을 갖고 그 법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고 우리가 향후에 개선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시를 하고 왔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범용 소프트웨어하고 달리 어떤 실시간성, 그 다음에 신뢰도가 좀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전력을 조금 덜 써야 된다. 그래서 범용성 소프트웨어하고는 달리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부터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특징 지어질 수 있고요. 인베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국가 안전 시스템이랄지 항공기, 자동차, 기타 등등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쓰이는 범용 소프트웨어하고는 조금 다르다, 지위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베드 소프트웨어 어떤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지금 현 법 체계에서는 민법,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법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인베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제조물이냐, 제조물이 아닌가?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입법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는 아주 극단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제조물이야. 그래서 우린 법에 넣을 거야. 해서 넣은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2002년도에 자기네 법률에 소프트웨어도 전기와 같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제조물로 편입을 시켜서 제조물 책임법에 적용을 받게 해놨습니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전체를 말합니다. 주요 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그런 어떤 중요성, 그 다음에 피해가 발생하면 다른 소프트웨어의 피해보다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국제 표준에 근거해서 설계 단계부터 출시할 때까지 국제 표준을 따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ISO, IEC, ITU 이런 어떤 항목마다 국제 표준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자동차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업 그러면 여기 판교에 입주하고 있죠. 그 MDS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그쪽에서는 제가 아는 범위로는 자동차 ISO 국제 표준화 262를 따르려고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결함 관련된 사고들은 아까 테슬라의 모델 X 사망 사고 관련돼서 예를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사실상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크게 다름은 없습니다. 다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카드 대란 아니면 자동차의 어떤 리콜,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 이런 쪽에서의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까 테스트라든지 검증 단계가 좀 더 길다 또는 더 체계적이고 엄격하다, 이 정도의 좀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부품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단계부터 특정 하드웨어를 먼저 대상으로 포커싱한 다음에 그 기능이 수행되도록 제작됩니다. 따라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어떤 정보라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도 같이 갖고 있는 정보라는 무체물성을 갖고 있고요. 또 장치의 부품으로 작용한다는 유체물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체물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우리 민법상의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으로 계약 단계에서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완성 단계에 들어가서 출시가 돼버리면은 유체물성에 중점을 두게 되면 민법상의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2012년도에 산업자원부의 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그쪽에서는 그 인베드 소프트웨어 어떤 그 계약이나 사용에 대한 표준 계약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그게 그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검증은 못했지만 조문안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을 다 넣어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품으로의 성격에 대해서 그 주요 논고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첫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부품의 제조업자에게도 그 제조물 책임을 부담한다는 제조물 책임법의 법률에 부합한다. 즉, 주요 외국, 미국, EU, 독일, 프랑스, 일본 모두 다 제조물 책임법을 개별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 조문을 보면 부품 제조업자에게도 제조 완성품을 만드는 그 제조업자와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연대 책임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베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확대 손해를 입은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그 해당 제조물의 제조자 또는 해당 제조물의 부품 제조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나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양자 모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 약자에 있는 소비자의 효율적인 피해 구제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더라 라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베드의 본질적 특성. 범용성 컴퓨터와는 다르다.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발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래부터 특정 제조물에서의 특정한 기능의 지시, 명령체계로 존재하는 인베드 소프트웨어는 애당초부터 해당 제조물의 특유한 부품적 선지를 갖고 태어났다. 따라서 우리 하급식 판례에서도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화체되어서 물건성을 가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유체물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제조물로 볼 수 있다. 라는 그런 근거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여러 가지 판례나 본질적 특성을 결합시켜 보면 결론적으로는 부품으로서의 제조물에 포섭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제조물의 결함이나 확대 손해보다 파급력이 크다. 따라서 입법적인 관점에서도 그 비례해서 입법적 어떤 보완 내지는 비례하는 그런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막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법에도 그 전기는 무체물이죠. 무체물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정책적 차원에서 유체물로 간주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전기와 생명을 같이 합니다. 전기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해서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전기의 안정성을 본질적으로 설계해서 만들고 덧붙여서 소프트웨어 그 자체의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개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부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는 입법적 지위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타 상대적 약자에 있는 소비자의 어떤 보호 차원,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법상의 포섭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어떤 고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의 동기부여,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결국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품질의 고품질화를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실익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제조물성에 대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하급식 판례이긴 하지만 2006년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 내린 그 핵심 논리를 보면 빨간 글씨로 표현한 것처럼 저장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일체로서의 유체물로 볼 수 있어서 그 소프트웨어 역시 제조물로 볼 수 있고 또 디지털 형태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 등과 같은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일단 소프트웨어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결국 그 소프트웨어가 일정한 저장 매체에 담겨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화체되어서 하나의 생명을 갖는 물건으로 본다라는 것이 하급심 판례의 논리였습니다. 물론 이게 대법원 판결은 아니고 또 학자들 간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이 논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상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아니면 뭐 보안 패치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의 것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논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결함에 관련돼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가정 사례를 하나 들어서, 물론 지금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하진 않았지만 논리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를테면 자동차가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파는 자동차를 가정했습니다. 그 자동차의 소유자인 갑, 그 다음에 동승자인 을, 그 다음에 자동차 근처를 걷던 뭐 행인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제3자인 병, 이런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추돌 사고가 나서. 그럴 때 법적 책임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일단은 제일 먼저 고려할 것이 민법 390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불완전 이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서 나나 제3자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 그 계약 관계가 있을 때는 그 제조사나 판매사가 불완전한 물건을 나한테 파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라. 그게 390조. 단점은 이거는 반드시 계약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제조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전제가 깔리지 않는 경우에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라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뭐 요거하고는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과실이 있는 제조자의 어떤 가해행위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제조물 결함 그 자체의 방점을 찍어서 제조물 책임을 묻자. 이것이 65년도에 미국에서 발전해온 판례로 발전해온 바로 제조물 책임법의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민법의 390조나 580조, 그 다음에 790조의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만 가지고서는 현대의 복잡 다단한 그 제조물, 특히 ICT가 결합된 제조물 같은 경우에는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더라. 따라서 저희도 2000년도에 제조물 책임법을 발의를 하고 2002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민법 580조 같은 경우에는 또 계약관계 어떤 하자담보 책임을 어떤 그 손해배상 책임이 근거로 삼아서 네가 계약을 할 때 하자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담보하기로 했지 않느냐. 따라서 이거에 근거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되지만 여기는 실익이 굉장히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법상의 법리에 따라서 어떤 실내손해 기인에서 해당자한테 교환 정도의 상당하게 대가만 받게 되어 있는 실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떤 고의과실의 입증 책임이 민법을 적용하려면 전부 다 누가? 피해자가 다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뭐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어떤 복잡한 뭐 이를테면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 대한 오류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99.9% 입증 못합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게 정보가 양이든 질이든 제조사나 그 판매자 대비해서 소비자는 거의 알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정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결국 민법상의 어떤 책임을 묻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지금의 현행 법체계는 도대체가 효율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법률의 제조물 책임법이 유효하긴 한데 단지 그 대상 범위 자체가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동산, 즉 유체물, 물론 전기는 포함되어 있지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가 또 문제가 남습니다. 그렇다고 소프트웨어 전부 다를 제조물 책임법에 포섭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산업의 어떤 저해 요인 이런 걸 다 떠나서 법리적으로도 아직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논리 채택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태어날 때부터 하드웨어를 전제로 깔고 설계되어서 그 운명을 같이 하는 소프트웨어는 그 하드웨어와 동일체로 보고 그것이 대부분 부품으로 작용한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만 제조물 책임법의 대상에 넣어주자.
라는 것이 저의 입법 제안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에 포섭이 되면 입법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해소가 될 거고 또 피해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이 될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당장 단기간 내에 우리 소프트웨어 업계라든지 관련 업계가 상당히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대안으로는 어떤 면책 사유를 조금 더 넓혀주자라는 것이 또 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그러면 뭐 바로 주요 키워드 중에 이제 원시 코드가 나오죠. 그래서 원시 코드 같은 경우를 기업의 어떤 노하우인데 그거를 뭐 아무한테나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써놓지는 않지만 이를테면 뭐 소프트웨어 안전성 센터라든지 뭐 그건 제가 그냥 뭐 나름 생각해 봤지만 사법 체계에서 신뢰하고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만 있다면 거기에다 맡기라 이겁니다. 그 설계 문서를 맡기면 사후적으로 어떤 발생이 됐을 때 원인 규명을 그 한정적으로 그 판결에 이를테면 법원의 요청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는 극단적으로 피공개로 그렇게 해서 면책 사유를 우리 제 소프트웨어 업계에 부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사 입법 내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 법전에 그 담보물건의 어떤 이용, 즉 질권 계약을 할 때는 해당 소프트웨어 원시 코드와 작동에 관한 문서를 기재해서 담보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뭐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그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해서 재정물 책임을 논하고 있지만 결국 자율운행 자동차도 그것이 바퀴가 굴러서 멈출 때까지 인간의 개입이 없다 한들 결국은 어떤 원격 시스템이라든지 무선 통신을 계속 교환하면서 운행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개입이 완전 무결하게 없다라고 보는 관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아까 사례를 든 테슬라의 모델 X 같은 경우 뭐 그 추정의 근거로 얘기는 하지만 그 좌회전하던 트럭의 그 옆면이 하얀색이고 그날따라 쾌청한 날씨여서 이 센서가 작동을 못해서 브레이킹이 안 돼서 그대로 들이받아서 트럭의 밑에 깔려서 사망사고가 났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그런 제품이 온전하게 출시돼서 우리가 생명을 맡겨놓고 그 차를 탑승할 수 있을 것인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온갖 경우의 수를 다 담아서 프로그램에 담아서 그걸 완전 무결하게 담보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떤 원격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떤 원격 기능의 조정자 아니면 뭐 그 AI 같은 그런 뭐 그런 어떤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계속적인 제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개입은 향후 당분간 개입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 논리는 같고 결국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입증 책임의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되게 유효하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이미 2013년도에 그 법무부에서 연구보고서의 그 시안으로 제조물의 입증 책임 완화를 해주자.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건 판례로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 방법론으로 제조물 통상의 예경 가능한 방법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는 일단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일단 추정하자. 다만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 발생하였던 사실. 두 번째, 그 사고가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면책시켜주자. 이게 굉장히 제 생각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군가 저한테 소프트웨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종합백화점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런가? 소프트웨어가 어떤 개발 설계부터 출시 때까지 어떤 논리가 그렇게 복잡하다는 하진 않지만 소비자나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대상을 규율하는지 어떤 대상에
작동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너무나 다채롭기 때문에 입법적으로도 보면 너무나 다채로운 그런 결과 발생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다채로우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단순하면 좀 더 심플한 거고요. 그래서 꼭 이게 그 어떤 법제도 측면에서만 이걸 전부 다 완전 무결하게 담보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술적 측면에 보시면 일단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어떤 개발 환경에서 그 다음에 실제 실행 환경에서의 그 갭, 그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강구해야 된다. 특히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실행 단계에서 결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분한 테스팅 기간, 엄격한 테스팅 절차,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소프트웨어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국제 표준, 이런 것들을 우리 국내 기업들이 적극 채용해서 그렇게 개발을 하는 그런 노력 플러스 효율적인 법제도 정비가 두 개가 병행이 돼야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자율주행차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타 나머지 요새 이슈가 되는 재정부 책임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이랄지 소멸시효랄지 면책사유랄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